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0, 50대 고위험군과 면역 저하자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으려면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운영 개선 방안을 오늘부터 한 달간 시행한 뒤 이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까지 번졌던 산불이 어제 오전에 모두 꺼졌습니다. 213시간, 9일 만에 진화된 건데 이전 최장 기간이었던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보다 거의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피해 면적도 컸습니다. 총 2만 923헥타르가 산불로 사라졌는데 서울 면적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누적 1,200여 대의 헬기와 7만 명 가까운 인력이 진화 현장에 총력 투입되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인 겁니다. 정부는 잔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울진에는 오늘도 5mm 정도의 비가 예보돼서 남은 불씨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말에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성북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안경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통유리창과 출입문이 부서졌고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벽 5시 35분쯤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소주 한 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고 따라 나온 편의점주에게 폭언을 했는데요. 이후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뒤 편의점에 다시 들어 위협했고 현금 보관함에 있던 1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후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붙잡혔으며 강도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만 19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55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3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90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1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렸던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2도, 한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0도 선이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정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동차 얘기부터 나누죠. 안건우 기자 부탁합니다. 네.
첫차, 중고차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뭐 반도체 부족이다 뭐다 해서 네. 신차 나오는데 거의 1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고차 찾으시는 분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그래요.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신차 출고가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차는 지금 필요한데 네. 중고차 시장으로 많이들 발길을 돌리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차보다 중고차가 비싼 현상이 생기다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중고차 판매 대수가 259만 6천여 대로 신차보다 무려 1.4배 많은 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오는 2025년이면 중고차 시장 규모가 무려 37조 원에 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 정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광고 모델까지 내세우고 있는데요. 요즘은 플랫폼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정말 그 화려한 그 연예인들이라고 하죠. 네. 광고 모델을 내세운 중고차 플랫폼 광고 굉장히 많은데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서비스는 뭐예요? 네, 첫 번째로 K 중고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최근 유재석 씨가 개그맨 유재석 씨가 광고 모델로 나와서 상당히 유명해진 K 플랫폼인데요. K사는 전국 어디서나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세웠고요. 3일 책임 환불제 그리고 최대 365일 품질 보증 서비스 등을 통해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소비자의 그런 고정관념을 좀 바꿔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고 그렇죠. 그걸 또 고르는 재미가 있고 이렇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요거는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광고로 상당히 유명해진 네네. 회사예요. 예, 김혜수 씨와 배우 한소희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 H이사인데요. 중고차를 거래하는 운전자들은 차 상태가 좋은지 또 가격 제대로인지 고민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이 플랫폼에서는 번호판 시세 조회 서비스, 또 부당 감가 100% 보상 서비스 같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특화된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 아니라 영화 저도 예고편인 줄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중고 시장 광고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구나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저게 네. 중고 자동차 광고였어요. 지금 가셨네. 지금 하셨어요. 영화 예고편인 줄 아셨죠? 아니 저 두 분만 보여서 저게 그러니까. 뭔가 관심 끌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하여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네요 중고차 시장에. 네. 워낙 이 중고차 시장이 소위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대기업 참여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커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고차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성차 업체 H사가 국내 최초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선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자신이 제값에 차를 사고 파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차 속아서 사는 거 아닌지 네. 또 쓸데없이 웃돈 주고 사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없애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이죠. 완성차 업체 H사가 나섰다는 네. 오.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건 처음이라 네. 또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도 있고 기대도 커지고 맞아요. 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 완성차 업체 H사는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인증 중고차만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 개 항목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이걸 통과한 차량을 신차 수준의 상품과 판매 과정을 거쳐서 선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차 품질 검사와 인증을 위해서 총 3단계에 걸친 품질 검사 및 인증 체계를 마련을 하고요. 네. 또 정밀한 차량 진단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품질 검사가 더 까다로워졌으니까 좀 더 안전한 차를 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중고차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 말고 타던 차를 팔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도 참 중고차 시장 플랫폼 정말 중요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또 신차를 구매할 때 요만큼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체 보상 판매 프로그램인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성능 상태 그리고 이력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고객의 차량을 매입을 하고요. 또 신차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서 중고차 처리와 신차 구매가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중고차 살 때 우리가 좀 갸우뚱했던 맞아. 부분이 판매자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믿어야 없는 돼요. 네, 건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속이면 이건 속수무책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대책도 뭐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는데 이거 이런 문제도 이제 보완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고 하잖아요. 오랜 수건 과제였습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차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참고 사례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종합한 뒤에 중고차 연구소를 또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고차 관련 통합정보 포털 구축을 통해서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를 꺼리는 핵심 원인이었던 판매자와 또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요. 또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품질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또 소비자는 좋은 가격에 계속해서 구매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럼 신뢰가 쭉쭉쭉 올라가. 네. 쭉쭉쭉쭉.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중고차 시장의 변화 이제 환영할 만한데 네. 기존 중고차 업체 사람들은 많이 긴장할 거고 네, 네. 그렇죠. 이제 상생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 문제 있는데요. 기존의 중고차 업계에서 실제로 네. 이러다가 중고차 업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내세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H사는 이런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생 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매매 업계와 함께 중고차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 업체들과 같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제 네. 힘을 보탤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하니까 뭐 구체적인 방안도 있으니까 잘 되겠네요. 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매매 차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H사의 차종은 출고된 지 5년 이내 그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자사 브랜드 중고차 중에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만 판매를 하게 됩니다. 또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에는 2.5%를 시작으로 해요, 일단. 그리고 2023년에 3.6%, 2024년에는 5.1% 이렇게 자체 제한을 해서 결국엔 자체 시장 점유율 제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한다면 완성차 업체 5곳이 모두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점유율이 12.9%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교란이 없이 모두 다 함께 시장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더 넓어지니까 참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업체들 사이에서는 상생이 이루어져서 중고차 시장 자체가 붐업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겁니까? 자, 바람을 피웠는데 이 사람과 바람 피운 황당한 남편입니다. 뭘까요? 뭐. 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친구와? 아내의 친구. 친구의 남편과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래 좀 달라.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달라. 와, 부자. 야, 스케일이 크죠? 네. 거짓말. 자, 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남편의 애인 역할은 장예인 씨가.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끄! 남편은 가족들에게 돈 한 푼 쓰지 않는 짠돌이 중에 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물건 사면 이상하게 꼭 2개씩은 더 사는 거 있죠? 어머, 이거 웬 화장품이야? 그것도 2개씩이나? 내가 얼굴 면적이 넓잖아. 그래갖고 이제 2배로 흡수하니까 그건 2배로 사이지. 하긴 당신 얼굴이 좀 크긴 크지. 어. 이거 뭐야? 칫솔도 2개. 자기 입이 그렇게 컸나? 뭐지? 아니 내가 요즘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입 냄새가 2배로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2배로 산 거야. 입 냄새가. 어. 근데 뭔가 구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자기. 내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나한테 그만 신경 꺼. 그렇게 항상 2인분치를 더 사던 남편. 저는 그 황당한 이유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그것도 한 명 아닌 2명이랑 피워왔던 겁니다. 당신!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우리 그이 아내 되시는 분이구나. 웃는 거 봐. 너무 아니, 우리 그이가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거 끔찍히 싫어하나 했는데 보니까 알겠네. 왠지 알겠어. 아, 정말. 뭐 어쩌고째? 니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가 본데 내 남편 너 말고 또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알아? 알죠. 당연히 알죠. 그 사람이 제 여동생. 제 여동생인데요. 저희 자매 모두 다 그이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세 사람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그쪽이 좀 빠지시죠. 이건 꿈이야! 알고 보니 부자매와 바람 피운 남편. 심지어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거보단 나을 겁니다. 상간녀 한 명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2명과 싸워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와,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까? 한 집에서 셋이 살아요? 야, 이거 뭐야? 기막히죠. 자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기막힌 이중 생활이 아니에요. 3중 생활이고. 네. 기막힌 3중 생활을 한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 동네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뭐 무료 진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뒤로는 또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족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학비도 전혀 지원해주지 않은 소위 자린고비였고요. 또 뒤에선 딴 걸 하고 있었다. 아니 밖에선 선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그렇지. 집에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나쁜 사람. 그렇게 돈 아껴서 어디에 쓴 거예요? 설마 바람 피운데 로션 2개 썼겠어요? 사고 칫솔 2개 사고 이랬잖아요. 네. 설마가 맞았습니다. 요 A씨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간호사 B씨와 일단 눈이 맞았습니다. 먼저 내연 관계를 20년 넘게 유지를 했고요. 20년씩이나. 재산도 내연녀에겐 아낌없이 썼는데요. 사실 간호사 B씨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남편 몰래 한의사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다가 덜컥 임신까지 했고요. 오 마이 갓. 그 후에 아이를 유산을 하면서 남편이 또 불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혼을 하고 A씨와 살기로 합니다. 야, 양쪽이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20여 년을 그랬다고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안 잡힐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연 나왔다시피 자매. 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그럼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말이 돼? 돼요 이게?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또 그 자매였던 거죠. 간호사 B씨 여동생 C씨였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괴로워하던 동생을 지켜보는 언니가 내가 일하는 한의원이 있는데 여기 되게 좋다. 한번 와서 치료를 받아봐라. 치료를 받아라. 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해서 가요. 또 이게 눈이 맞은 이미 그때부터 뭔가 냄새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내연 관계인 남자를 동생한테 소개해 줬는데 이게 둘은 뭔가 느낌이 DNA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이거 뭔가 또 뭐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상간녀 소송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혼 소송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명하고 바람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명, 심지어는 전 5명하고 바람 피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피고가 1, 2, 3, 4, 5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한의사가 이 내연녀한테 이제 끌려서 어쨌든 바람 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연녀보다 더 젊고 매력 있는 아마 동생에게도 또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제 엽기적인 건 뭐냐면은 이거를 내연녀 언니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면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책임져 주면
잘 모시겠다. 뭐야?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 한의사가 이 자매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다고. 와, 또 두 자매와 남편까지 세 사람이 한 집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안 믿어져. 아니 저는 그 남편을 두고 언니랑 동생이 다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평생을 모시고 살겠다? 이거 진짜 황당한. 근데 이게 흔치 않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들켰으니까 이게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잖아요. 이게 당연히 밟힐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아내가 두 자매와 동거를 하던 남편의 그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요. 결국 그들의 관계가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자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연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를 요구를 했겠죠. 그 대가 언니와 동생에게 각각 15억 원씩 어우, 세다. 30억 원의 위자료를 30억 원이요? 요구를 했습니다. A씨, 한의사 A씨는 자매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2년에 걸쳐서 위자료를 모두 줬는데요. 물론 이 사실 가족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헤어짐의 대가로 30억을 줬는데 그것도 가족 모르게 준 거 아니에요? 네. 몰래. 와. 아니 근데 이 한의사 이분이 씀씀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자린고비. 아이들 학비까지 안 내고 네. 자린고비였는데 이 30억을 그들에게 줬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만약에 아내랑 그 자녀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참 이 A씨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정말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걸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결국에 진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A씨가 사망한 뒤에 이 A씨의 상속인들, 그러니까 유족들이 상속세 다 내고 신고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3년 뒤에 국세청에서 통보를 하나 받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무슨 통보였냐면 내연녀한테 30억 원 증여를 해줬잖아요.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세금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으니까 상속세 5억 원에 불성실 신고까지 했으니까 가산세 1억 원에서 6억 원의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추진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두 자매에게 30억 원 준 걸 가족들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따로 뭐 세금 신고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왜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하죠. 아유, 이거 완전 오마이갓이죠, 진짜. 네. 자매 불륜이 발각이 돼서 가정이 파탄날 위기까지 겪었는데 여기에다가 모자라서 이것도 모자라서 6억 원 세금을 더 내라니 이거 너무 경악할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더구나 A씨가 자매에게 건넨 위자료 30억 있잖아요. 이게 가족들에게 남긴 재산보다 무려 3배가 많아요. 3배가 많았고요. 이 사실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은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야, 가족들이 받은 건 그러니까 뭔가 진짜 10억인데 10억 그쪽에 정도. 30억을 줬고 네. 30억을 줬는데 지금 세금을 6억을 내야 되겠으면 네. 야, 이거는 뭐 그럼. 받은 돈 거의 다 세금. 많아죠.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재산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5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인출했는데 이게 어디 썼는지 모른다 그러면 상속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내연녀가 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연녀가 도망을 가거나 아마 상속세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가 내는 게 맞는데 자녀들은 너무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세 심판을 제기했는데 가산세 1억 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다만 원래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여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고 증여받은 내연녀가 또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이 내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그렇죠. 유족들은 행정 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리고지를 심판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내연 관계를 청산하면서 준 30억 원이 위자료로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아내가 있잖아요. 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원래 아내지. 아내, 그쵸.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권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내연녀를 찾아가지고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는 있으니까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아니 근데 제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러니까. 걸까 이 사연 들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이 애초에 그 내연녀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근데 가산세 1억 원이 깎였지만 그래도 5억 원을 생돈이잖아. 그걸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30억 원 꿀꺽한 두 자매는 놔두고 왜 가족들이 그렇게 다 세금을 내야 되냐고요. 이 어디가 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도 그게 참 화나요.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아직은 하고 있어요. 합헌으로요. 왜냐하면 아까 이 변호사님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상속세를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조각내서 증여를 해버리는 뭐 이런 편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돌아가시기 5년 안에 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연에서 지금 내연녀들에게 준 이 30억 원에 대한 세금을 유족들이 결국에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보지도 못한 재산을 맞아요. 그것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준 재산의 그 상속세를 유족들이 내야 되는 이런 좀 속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속 터지지, 속 터져. 진짜. 맞아요. 아니, 애꿎은 가족만 세금 폭탄 맞게 생겼는데, 근데 내연녀들도 현금 30억 받으면서 뭔가 세금을 안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매들도 증여세를 내야죠. 증여받은 재산이 커질수록 증여세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매들이 지금 각각 15억 원 받았고 총 그럼 30억 원 정도 받은 거잖아요. 10억에서 30억 원 이 그 사이 범위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율이 지금 40% 이렇게 매겨지게 돼 있어요. 그럼 대략 계산해도 한 6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이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면 한 명당 한 4억 4천 정도 언뜻 계산하면 그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해서 높아진 상속세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낸 이 증여세를 뺀 나머지 차액을 상속인들이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증여받은 이 내연녀들은 네. 상속세를 내는 것과 별개로 자기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의무에서 회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상속세는 별개로 또 증여세 또 증여세 따로 또 따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아내 낸다. 입장에서는 속상해. 야 이거는 돈도 돈이지만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감. 이게 아니,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뭐 이거 부부가 재산을 일구는데 이거 공동재산 아니에요. 이거를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함부로 확 썼는데 이거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내연녀를 하도 어떻게 30억을 주느냐.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연녀들이 이 한의사를 속였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거나 네네. 아니면 한의사가 뭐 치매에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네. 속여가지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증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다시 한의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속을 받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원래 그 천은 이 내연녀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 좀 융통성 있게 좀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1,000에서 3,000 정도 인정이 되지만 이 같은 특수한 사안 같은 경우 위자료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 원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돌아가신 다음에 고인의 재산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고액의 상속세 뭐 이런 걸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빚이 얼마인지 보유하고 있었던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려면 정부 24 포털 사이트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다음은요. 자, 두 번째는요. 고령의 아버지가 이것을 반값에 팔았어요. 이거 한 글자 같은데. 왠지 글자. 이거는 그쵸. 이래 뭐. 집. 땅! 그죠, 집. 땅이나 집이죠. 땅. 땅이나 집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쵸. 집.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들 역할 이정수 씨,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까칠한 계약자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노후 걱정은 없으셨습니다. 왜냐고요? 든든한 건물 한 채를 가지고 계셔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뭐 요즘 돈 필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줄게. 네, 좋아. 아이고 아버지 뭐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됐어요. 아니야. 나 돈 생겼다. 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았어. 건물 팔았더니 3억 주더라. 내 돈 많지? 그거 3억에 팔았어요? 그거 15억짜리 건물인데 그걸 3억에 팔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15억이었어? 야 이게 요즘 내가 귀가 안 들려서 아이고 이거 어쩌냐 이거 어째? 고령의 아버지께서 실수로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값에 건물을 팔아버린 겁니다. 전 얼른 계약을 다시 취소하기 위해 부랴부랴 건물을 계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 시세를 잘 모르셔가지고 15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았네요. 그랬어요? 그래서라니요. 계약금이 잘못됐으니까 계약을 취소해 주셨으면 또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예? 저는 정당하게 계약금 주고 계약한 거잖아요. 전 그렇게 취소하고 싶으시면 배액 배상 아시죠? 사자성어 아니에요. 배액 배상.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시던가. 두 배나요? 계약금이 3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생돈 6천만 원을 아이고, 한 번만 봐줘요. 그런 게 어딨어.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가 정말 실수로 유일한 노후 자금이 건물을 헐값에 팔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큰 실수하시죠.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그러니까. 열렸다. 그래? 그러니까요. 진짜. 야 15억짜리 건물을 3억에 팔았어요. 이거 어떤 어떡해요. 이야기입니까? 네, 고령의 아버지가 한 실수 때문에 수억 원을 손해보게 된 아들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으니까 팔았다 이런 통보를 했는데요. 당초 이게 약속이 좀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건물을 판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고령이라 이거를 깜빡을 하고 만 거죠. 깜짝 놀란 아들이 부랴부랴 계약 내용을 확인했죠.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헐값에 판매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건물 시세를 잘 몰랐던 아버지가 부동산에서 말해준 시세만 덜컥 믿고 그냥 매각을 한 겁니다. 그 시세의 절반도 한 3분의 1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손해가 크죠. 이거 당장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이게 황당하니까 바로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죠. 하지만 건물을 구매한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상대방이 요건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였는데요. 상대방은 계약을 정파기하고 싶으면 배액 배상을 하라. 즉 계약금을 2배로 물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진짜 시세를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랑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집 있는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계약자도 건물이 반값보다 싸면 이상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라면서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시세를 잘못 알려준 건데 이건 부동산 책임도 좀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네네.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맞아. 있죠? 있어야 돼요, 변호사님. 어렵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계약은 뭐 해준 말이냐?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서면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영미법에서는요, 계약은 거의 법입니다, 법이.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이 A 건물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B 건물이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만 착오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가격이 과연 중요한 착오냐. 우리 판례는 가격은 대부분 중요한 착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착오가 안 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시세를 잘못 알았어도 계약은 계약이라서 파기할 수가 없다. 맞아.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뭘 팔 때 네. 대충 부동산에 가서 이게 요즘 얼마 정도? 그렇죠. 그 시세 알아보잖아요. 아, 요즘 네. 시세가 네,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걸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부동산에서 시세를 잘못 가르쳐줬다면 부동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정말 쉽지 않지만 일단 계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계약을 물리적으로 지키라고만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어떤 주장 사유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부동산 시세 착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착오 취소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적극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 이럴 때는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법원에서도 열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거짓말을 했거나 상대도 착각해서 이 착각이 연쇄적으로 유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세를 잘못 알려줬다는 뭐 이런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아버지가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셨는데 시세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한 당사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이 사연에서 알고도 뭔가 속이기 위해서 묵비했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점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착오 취소를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지는 뭐 불공정 계약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아버지한테 건물 시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 측도 책임이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주택 이 거래할 때, 계약하거나 할 때 너무 부동산 측만 믿으면 안 돼요. 주변 정보를 좀 알고 알아봐야 돼요, 제대로 많이. 공부하고 네.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이거 대결반이야. 대결반인데 아무튼 요거 그럼 배상백 하라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2배로 조이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계약은 깰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단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너무 성급하게 계약했을 경우에 계약을 깰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계약금을 내고 그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몰수한 경우에 여러분 계약서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제 그거를 뺏기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이제 반환하면은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행에 착수하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20배를 내도 계약은 파기할 수 없고 계약은 유지가 되니까 이것도 주의하시면 중도금 빨리 넣어야겠네. 그럼 건물을 헐값에 넘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2배로 차라리 계약금을 내고 건물을 받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배액 배상을 해줘야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이게 법적인 의미로 이행에 착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행위에 착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같은 이 정도가 되면은 상대방도 거액의 돈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의 보호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에서도 뭐 중도금을 주기 전이라고 하면 계약금 3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주고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도금을 준 이유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배액 배상으로 쉽게 해제를 할 수가 없고요. 법에서 정한 사유라든가 아니면 개인 간 약속한 특별한 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한정적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내기 전에 그 계약을 배액 배상 2배로 내고 2배. 그 판단을 잘해야 되겠네. 얼마 전에 집값 막 오를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일 외에도 고령으로 이제 실수하신 이런 일 외에도 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네, 바로 그런 아버지가 전 재산을 막내한테만 증여를 한 아이고. 문제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딸 셋의 막내 아들 한 명이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치매에 걸렸고요.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를 막내 남동생에게만 증여했다는 사실을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반년 전에 증여가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1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아하. 그런데 막내가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치매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본인에게 가게를 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면서 본인에게 증여해준 게 이게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를 해주겠다고 뜻을 밝힌 거다. 네. 아버지의 뜻에 따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에이, 냄새 나는데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그 형제들도 많은데, 자식 많은데 막내한테만 재산을 다 줘요? 이 냄새나. 맞아. 냄새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들이 그 냄새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던 간병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줍니다. 누구예요? 6개월 전에 막내가 다짜고짜 요양원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식당을 달라고 했고 정신이 없던 아버지가 거의 강압적으로 증여를 해줬다. 그렇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아. 네. 형제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막내가 이렇게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아버지가 맞아. 강압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증여 무효 소송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시고 치매에 걸렸는데 재력가다.
그러면 그동안 거들떠도 안 보던 자녀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모시겠다. 다른 자녀들이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보면 전 재산이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일단 증여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면 그게 다 그 사람께 되니까. 그래서 증여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침해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점이 뭐냐면요. 침해가 가벼운 경우에 또 인정이 안 돼요. 침해가 중증이어가지고 인지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증여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것도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이 침해 어르신에 대한 진단서라든지 뭐 사진이라 기타 자료가 있어야지만 징역 무효 소송을 통해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모두 이제 무능력자로 인정돼서 증여가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치매를 할 당시의 상태가 어떻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할 당시에 뭔가 증여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그 앞뒤 전후 사정의 언행이나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본인이 하는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그 효과를 충분히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사로 그걸 받겠다. 뭐 요 정도가 있어야지 요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뭐 자기 주소나 이름이나 뭐 국적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뭐 증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까 사연에서처럼 뭐 강압적으로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뭐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는 식으로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무효를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막내 동생은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들이 더 효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 상속을 누나들이 더 많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또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 법에서도 효자를 또 우대해서 이 상속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웬만큼 효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뭐 맛있는 거 사드렸다 이 정도 안 되고 네. 아주 특별하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 정도는 특별한 효도잖아요. 아니면 네. 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했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주소도 같이 돼 있어야 되고요. 병원에 계속 모시고 같이 갔으면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더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 여러 제도들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후견인 수가 제도. 있어요. 네. 이렇게 치매처럼 정신적 제약 때문에 뭔가 안전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2013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그 돌아가신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셨던 신격호 회장님 이분이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한테도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 제도의 장점은 이제 재산 관리에 한해서만 어떤 후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식주나 생활 같은 그런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 뭐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어떤 재산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뭐 치료를 한다든가 요양병원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점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상이 되는 어떤 정신적 제약에는 치매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뇌병변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앓는 사람들 또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막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신 분도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했으면 안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성년후견이 딱 선정이 되면 이제 막내가 본인한테 증여해달라고 성년후견이 왜 줬냐 당신한테 딱 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자녀들이 다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부모님을 잘 모실 것 같다. 재산 관리 잘할 것 같다. 모든 자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으로 후견인을 이제 지정하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경우 있죠. 서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제3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이런 제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심사숙고해서 후견인을 딱 뽑았어. 그래도 뭐 재산 상속을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불안할 수 있죠. 우리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막 후견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 발생하고 네. 이런 것도 소재로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과 후견 감독인이 있어서 이걸 관리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도움이 필요한 이 피후견인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뭐 정신병원에 뭐 입원
입원을 시킨다든가 격리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신상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한 행위들이고요. 그래도 걱정된다고 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산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전문 금융기관에 노후자금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 수익금을 통해서 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용처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미리 설계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나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비율로 상속을 해줄 건지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거야. 입으려고 샀어. 나가.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2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을 코앞에 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원수 나왔습니다. 같은 남편. 남편은 평생 회사 다니는 것을 지겨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매사에 기운도 없고요. 다음 휴가까지 며칠 남았나 이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인가 남편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팔팔해지더라고요. 뭐지? 집에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컨디션은 업이 되고 저한테도 웬일로 짜증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죄 지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뭔가 있지.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웬 여자랑 엄청나게 전화 문자를 나누더라고요. 그 여자도 일본여 같은데 서로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자만 나누고 차만 마셨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건 절대 아니다. 선은 안 넘었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을 빌길래 저는 뽕은생 치고 이번 한 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로 남편이 기운이 쫙 빠지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나한테도 괜히 트집을 잡아 투덜대고 있어요. 원래 지 하던 대로 돌아간 거죠. 심지어 망신스럽다고 당장 사표 내고 회사도 그만둘 거랍니다. 아니, 그 여자 못 만나겠다고 당장 회사까지 관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외도한 주제에 회사까지 관두냐라고 하니까 선을 안 넘었는데 내가 무슨 외도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꼭 선을 넘어야 바람입니까? 요즘은 그동안 저 사람한테 나는 뭐였나,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바쳤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바람을 못 피우게 하니까 삶의 에너지가 사라진 남편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외도를 못하게 하니까 우울해진 남편이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황당했던 게 분명 바람을 피웠는데 맞아. 자기야 여보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했으면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 일단은 뭐 이 왼수 같은 남편인데 일단 현장에서 제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서 살짝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요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전에 없이 활력이 넘치고 거기다가 입에서 휘파람이 나올 정도면 사실 이 휘파람이라는 건 원래 사람이 정서적으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게 전신을 돌았다가 심장이 두근두근 했다가 나중에 입으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외도가 있거나 아니면 로또가 된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우리가 모든 차원을 여기다가 다 귀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이 줄어든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 와이프 혹은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는 사내에서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조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최근 다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일도 잃고 결국 가족도 잃어버린 인생의 토네이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약간 의아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그렇게 외도의 조짐이 보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짐이 조금 가라앉았더니 활력을 잃었대요. 아내가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도 싫지만 남편이 기운 없는 것도 싫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남편이 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에게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 또 붙잡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이 사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바람 피운 남편이 활력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어떡해 하고 아내가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 연애의 감정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연애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거기서 생활의 에너지를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용납할 수는 없고. 맞아요. 근데 외도를 못하게 되면서 이게 풀이 죽어 있고 푹 하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이것도 힘들고. 야, 이거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한동안 이제 약간 조금 마음이 조금 울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오랜 지인이 농담 삼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랑을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이 외도라고 하는 게 청춘의 훈풍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지 않았던 걸 하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물먹은 이 화초처럼 같이 활력이 생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마다 굉장히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사랑 없이 못 산다. 내가 이렇게 활력이 있으니까 당신도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일 뭐겠어. 당신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있으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다 뭐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 외도를 인생의 활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자기 성찰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주변의 다른 원인들 때문에 내가 외도했을 뿐이지 스스로가 선택했던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잃을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종의 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박과 이런 투기가 사실상 본인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다른 가족들에게 어떤 고통의 수렁에 빠뜨리는지에 대한 공감력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깊단 말이에요. 바람을 필 때는 아내랑도 사이가 좋았고 에너지 넘치고 쌩쌩했는데 지금은 기가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 안 넘었으면 바람이 아니다. 외도하며 활력을 얻는 남편. 근데 집에서도 활력이 있었어, 이때는. 네. 어떤 솔루션? 아내,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뜨뜨.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편이 외도 상황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 남편의 활력을 걱정한다고요? 제가 볼 땐 제2의 외도를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적 외도, 정서적 외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실제 뭐 선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육체적 관계, 성적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정서적 외도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짜릿함을, 본인의 이런 변화를 아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만끽한 정서적인 외도, 정신적인 외도가 다음번에 다시금 그 청춘의 기쁨과 다시금 그 탄력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요. 네. 그래서 사연 속의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는 팔팔했어.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아내는 그런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요. 네. 나는 또 남편 걱정하고 있고. 아이, 이게 왜냐면 아내가 우리가 볼 땐 아니 어떻게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때 당시 활력이 있던 순간을 또 좋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시기에 아내도 얻은 바가 있었어요. 전에 없이 남편이 잘해줬을 거고요. 심지어 잠자리도 굉장히 활발했을 겁니다. 그전에 없었던 플러스 요인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가족 전체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됐었을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판이 뒤집힌 거죠. 네. 그래서 이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는 건데 아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가 넘을 때는 첫 번째 과정을 아예 스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확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남편이 외도를 다시 시작하는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진도도 훨씬 더 빨리 나가게 돼요. 위험 수위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활력을 잃었다고 걱정이 되세요? 본인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남편 활력은 없어지더라도 그냥 두셔야 돼요. 남편이 어른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때로는 저물어가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도 어른이 된 남편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남편이 기운이 없든 말든 그래. 그죠? 뭐 투집을 잡든 말든 그냥 둬야 돼요.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그러니까 불안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인 씨 봐봐요. 우리 남편 딱 전화를 받는데 네. 여보야, 자기야, 어땠다, 저땠다. 전화기 집어 던지고 싶지 아니 않을까요? 그럼 그 배신감을 어떻게 그러니까 참아?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못하니까 기운 없어 이거보다는 상처받은 나 자신을 먼저 아유, 돌아보셔야 될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이 부부의 경우에 남편은 선을 넘지 않았으니까 이건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야, 그 선이 무슨 그게 선이야? 가장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 외도의 기준이 뭐냐. 외도의 기준.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남편은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즐기고 있죠. 뭘 즐기고 있는가? 외부에서 발생한 자신에 대한 관심과 뜨거워지는 심장을 즐기고 안쪽으로는 아내를 속이는 데서 오는 심리적 술래잡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사실은 이게 정신적 외도라고 하는 게 사람을 진짜 피말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둘 때는 그렇게 많이 간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 들키지 않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낀다면 그 순간 이 상대편 배우자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 배우자는 한심하게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저는 이런 건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자에게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는 이런 식으로도 시작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야 뭐 사실 본인이 바깥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아내에게는 들키지 않는 그 짜릿함이 있으니 즐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활력의 값은 아내의 고통으로부터 채굴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아내의 외도 기준선을 알려라. 기준선. 남편의 외도 기준선이 분명하죠. 선을 안 넘었다라는 건데 그 선이 무슨 선일까요? 해안선일까요? 아니겠죠. 2호선? 예, 2호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 기준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면 아마 남편이 이야기했던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성적 관계는 갖지 않았어. 우리는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와 허주연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봅니까? 그 사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과거 간통이라고 불렀던 육체적 관계까지 도달한 그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자로 자기야 사랑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 사유가 당연히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자료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은 남편이 생각하는 선을 기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선을 가지고 남편에게 제안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겠죠. 네. 뭐 남편은 계속해서 나는 선을 안 넘었으니까 외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네. 분명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선을 넘은 거다. 이렇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하죠. 이를테면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뭐 이런 방식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과정에 차를 마시고 거기서 기쁨을 만끽하고 심장이 뛰는 느낌을 갖는다면 나는 그게 외도라고 생각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신적 외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몰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정하고 감정이 짓이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과 그 외도의 과정에 대한 상상, 그 그림을 남편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합니다. 네. 사연 속 아내의 그 성격상 진짜 건강한 수준에서는 그렇게 남편을 협박하는 건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정 자신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010 땡땡땡땡땡땡땡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아내가 외도 기준서는 내 기준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기준을 또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제 끝내는 거는 그 배우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무조건 끝내야 된다 만다라고 하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외도는 2번 이상 진행된다면 이거 습관이에요. 이게 감정적 쾌감, 그 터지는 도파민에 대한 열정을 끊지 못하는 거라 일종의 관계 중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첫 번째 외도가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실제 이 사람에게 마음에 낙인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당신이 잘못했다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짓이겨졌는지, 내가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는지에 관련된 이야기, 내가 숨 쉴 수 없고 잠잘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이 고통 속에서 날밤을 세워야 되는 이 나만의 아픔과 통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반복적으로 넘는다? 그럴 때에는 법적인 조치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참 이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멀어진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내가 상대편 외도 혹은 불륜 상대하고 뭔가 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란 말을 일단 입에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과정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도를 했을 때 물론 이 외도한 당사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여러 삶의 방향을 두고 외도라는 방식을 택했을까? 왜 정서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탈을 꿈꿀까라는 생각, 곧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도의 원인을 좀 발표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외도를 한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배우자와의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모종의 관계에서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심리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죠. 네.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남편이 바람을 필 때 오히려 아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걸 못하게 했더니 막 툴툴거렸단 말이죠. 근데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밖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더 시들해질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잘해줬단 말이에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안 들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통 밖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보면 집에 와서 반찬 투정 그렇게 했던 사람도 오늘 간이 좋아. 짜지 않아? 아니 딱 좋아.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되게 잘해준다. 의심받지 근데 않으려고.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네. 그 연애할 때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막 신나잖아. 그거. 근데 그게 계속 신나 있다고. 맞아. 그게 집에서도 그렇다고. 그렇죠. 세상이 아름답죠. 네. 그 짧은 아름다움에 나머지 인생을 다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깥에서 그렇게 외도가 발생할 때 왜 이렇게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이걸 흔히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 불러요. 반동 형성. 그래서 흔히 이런 건 어떤 거냐? 이를테면 조폭이 선한 사람들에게 돈을 막 뜯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부를 해요. 이게 뭐야? 하죠. 본인 안에 있는 죄책감을 상쇄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전에 없는 선물을 하고 그다음에 기쁨의 시간을 갖고 또 심지어는 성적 관계를 더 가지면서 내가 배우자에게도 충실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쪽에서 또 다른 감정을 가져도 괜찮아라고 하는 일련의 합리화 방식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남편이 잃을 것을 알려라.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알려줘야죠. 네. 우리가 아예 대놓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사람인데
들키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 외도 혹은 정서적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서적 외도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면모가 양쪽에서 나타납니다. 한쪽의 면모는 뭐냐면 바깥에서는 명시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네. 그런데 이 안쪽으로는 들키지 않는 선에서는 마음의 담을 계속 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족은 지켜요. 재밌죠? 내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마음의 담만 계속 넘는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쫄보예요. 기본적으로 쫄보입니다. 밖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잃고 싶지 않고 대신에 마음으로 끊임없이 접점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 마음만 그런가? 실제 들킨 순간에도 뻔뻔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본인이 무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 없이 계속 타박을 하거나 아니면 추조를 하게 되는데 증거 없는 추조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변호사들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증거도 증거입니다만 이 배우자 곧 바람을 피워서 외도를 한 이 남편에게 당신이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남편은 계속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나는 정신적 외도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플라토닉 러브 좋죠. 네. 플라토닉 러브 스펠링도 모르겠는데요. PLAG. 플라토닉 러브는 지적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네. 지적 사랑.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을 고통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남편에게 잃을 걸 얘기해야 되는가? 정신적 외도, 흔히 정서적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아까 쫄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잃는 건 또 싫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계산기가 바닥바닥바닥 돌아가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간다는 건 뭔가 내가 이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잃을 것을 손가락으로 해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내의 신뢰는 당연히 잃을 거고 자식의 신뢰 잃을 거고요. 아내와 자식이 없는 노후를 얻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직장에서 받아야 될 여러 시선들 생각할 거고요. 동시에 내가 만일 이혼에까지 도달했을 때 재산분할 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까지 순차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잠깐 멈추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 망설이게 되거나 철회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상대방에게 무엇을 잃을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줬을 때 이 사람이 고려할 것들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는 거죠. 외도하면서 늘 좋은 것만 떠올리고 기분 좋고 막 팔팔하다가 아내한테 들켰죠. 아내 잃고 자식한테 또 지인한테 막 질타받을 거 생각하면 전 소름이 쫙 끼칠 것 같은데 그죠? 얼음물로 막 그냥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남편은 지금 그걸 멈춘 것 같고 네.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 다니겠다. 근데 그 아내는 또 이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회사를 관둘 상황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하겠어? 하나를 보면 그 회사 안에 외도녀가 아직 있잖아요.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딜레마라고 부르죠. 네.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의 생계잖아요. 네. 남편은 자기의 감정을 두고 도박을 한 다음에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다고 회사를 뭐 다니자니 또 다른 뭐 흔히 말하는 썸띵이라 그러죠. 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 그러니 이 아내가 이 양쪽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이런 두려움을 두고 안쪽에서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신적 외도는 얼마나 나쁜 것인가 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테면 지금 같은 경우 본인은 즐기고 가족은 힘들어지는데 이 남편이 과연 회사를 그만두게 될까요? 능력 있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다른 데 또 취업하면 되니까.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 최소한 50대 이상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50대 이상 된 남성이 다른 데 가서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정말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는 이 회사를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주 냉정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를테면 남편이 회사를 가게 된다면 네. 이 감정적인 게 복닥거려서 못 살고요. 또 남편이 회사를 안 가게 되면 현실이 쪼들려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내는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죠. 아, 저 같으면 회사는 보내고요.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할 것 같은데 이 단속이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곤란해요. 네. 잃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게끔 하는 겁니다. 네. 대신 타박의 방식이 아니고요.
슬픔과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이 가져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부끄럽지만 회사에 다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가장 걱정이요. 단속을 하는 그 아내의 고통,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지금 챙겨야 될 게 상처받은 그 아내 본인 스스로의 마음 치료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내 입장에서는 참 힘든가 봐요. 그러면 이 외도는 심장을 핥히는 상처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이후에 우리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외도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상담과 치료를 꼭 권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자, 2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죠?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다 그래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